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끝낸 기원전 479년부터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사망한 기원전 429년까지 50년간을 흔히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테네 문명은 위대한 성공과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부연하자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시기라는 말이지요. 특히 아테네 문명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기존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것은 아테네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였습니다만 그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부터 5시간에 걸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원동력이었던 평범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테네 문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아테네 문명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직접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테네로부터 생생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들,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 AI의 출현으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문명이 새롭게 탄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나라가 그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지 이것 또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신문명을 창조할 가능성을 지닌 지구상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즉 우리가 아테네처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으려면 과거 2500년 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온 경험이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역사적 교훈을 꼭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테네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이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다소 생소하시더라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몇몇 지도자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번쩍이는 깨달음을 틀림없이 전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기원전 450년 어느 날 아테네의 한 함대가 해질 무렵 에게해의 한 섬에 닻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한창 자신들을 해상 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격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공격을 앞둔 바로 하루 전날 저녁, 사령관 페리클레스는 부사령관을 기함으로 불렀습니다. 기함이라는 것은 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를 말하죠. 작전 회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미소년이 그의 잔에 포도주를 채울 때 페리클레스는 귀엽게 생긴 젊은이의 뺨을 보고 자신이 읽었던 시 구절을 떠올리며 그 색깔을 자주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클레스보다 더 젊은 부사령관은 그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피어나는 젊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그가 다른 시에서 보았던 장밋빛이라는 색깔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페리클레스는 자신이 읽었던 시를 예로 들며 이를 반격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더 적절한 말로 반박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를 되받아쳤습니다. 저녁 테이블의 모든 이야기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문학 비평으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 전투가 시작되자 시를 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현명한 작전 지시를 내리면서 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은 무섭게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세기 최고의 그리스 문명 평론가라는 찬사를 받는 해밀턴 여사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실상에 가까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누구인가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사 이것이 지어낸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테네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전쟁터에서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 짧은 이야기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생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사를 건 전투 전날 밤에 문학 비평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또 다음 날이 되면 전투에 임하여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두고 페리클레스는 그의 전몰용사 추도사 퓨너럴 오레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용기를 기르기 위한 아주 고된 훈련에 내몰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이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서 용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용감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인생의 달콤함과 함께 끔찍함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고 닥쳐오는 위험에 맞서기 위하여 말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인생의 달콤함과 끔찍함의 의미를 완벽하게 아는 아테네 사람들은 단순함의 맛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남자다운 용기를 잃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고대의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그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신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신들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언제 인간들에게 심술을 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산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파르마코스라는 나쁜 습속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악습이었습니다. 하도 끔찍해서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노예나 장애인이나 범죄자를 재앙을 막기 위해 속죄양으로 처형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상한 여인상들을 문 밖에 내걸었습니다. 입술을 붉게 칠하고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고 요란한 색깔의 옷을 입히고 또 황토빛 목걸이를 해준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애군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상이 평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애군이 닥치면 산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보, 병신이나 사형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였던 것이지요. 때로는 손에 보리빵과 무화과 나무를 지어주고 도시 밖으로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이 된 사람의 남근을 나뭇가지로 7번 내리친 다음 불에 태워 그 가루를 바다에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 아테네 사회에 있었던 일이고 아테네가 어느 정도 문명이 더 발전하고 개화한 이후에는 이런 것이 점차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아테네에 이런 습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끔찍한 처형 장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겨도 그들의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고 죽음의 공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00년이나 지속된 암흑기에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몸소 겪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치가 떨리는 공포가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전혀 뜻밖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선은 신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신을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중요한 신들은 모두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신도교의 신들이 인간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겉모습만 인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인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절대적 선, 즉 절대적으로 착한 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할 수도 있고 또 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인간이 지닌 희로애락과 애정, 즉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모든 정서를 신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신을 신전에 모시어 자신들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장엄한 신전을 짓고 그곳에 신을 모신 다음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수시로 성의를 다하여 제물을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그리스에 수천 개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전만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도 신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신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그들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신에게 대들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신들의 영혼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다른 지역, 다른 문명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신의 영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그리스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아테네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의 핵심은 디오니소스와 아테네 여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여왕은 집정관이 아테네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직접 뽑아 왕관을 씌웠습니다. 시민들은 그해 새로 뽑은 관료들을 앞세우고 여왕의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축제의 절정은 밤에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목신으로 만들어 처녀 여왕과 동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신과 실제로 몸을 섞는 말 그대로의 첫날 밤이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해 농사가 잘 되고 과실은 풍성이 열리고 포도는 단맛을 더하고 가족은 번창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그리스 학자 앙드레 본라드의 그리스 문명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매년 2월 말이 되면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본래 마을별로 열리던 이 축제를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집정관이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축제는 인간에게 포도주를 선물한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였지만 달리 보면 술의 힘을 빌어서 한바탕 질펀하게 노는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첫날 가족들과 둘러앉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시동을 건 다음 둘째 날은 술 마시기 시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원액을 항아리째 누가 먼저 마시느냐 하는 시합이었는데요. 요조음으로 치면 포도주 10병이 넘는 양입니다. 그 다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축제장은 난장판이 되고 그날 밤은 불타는 광란의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이신 디오니소스의 그림을 보면 흔히 호색한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리고 바깥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여성들의 축제의 나들이는 왜 허용하였을까요?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또한 디오니소스 신비 축제라는 이름으로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작은 가능합니다. 300년의 기나긴 암흑기, 극심한 가뭄으로 멸종 위기에 내몰렸던 이들은 어떻게 하든 종족을 보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강인한 생명력의 의지, 즉 생식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셋째 날은 죽은 자들의 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문 밖에 온갖 곡식을 모두 넣고서 한꺼번에 끓인 수풀을 놓아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친 시체들이 깨어나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며 배를 채운다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렇게 배를 채운 후 1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수프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풍속은 300년의 암흑기, 기아의 고통 속에서 굶어 죽은 수많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오니소스 축제는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남고자 하는 생명의지와 함께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생식의지를 일깨웠고 여기에 또 덤으로 자유분방함을 선물하였던 것인데요. 그 자유분방한 영혼이 새로운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학의 대가이기도 했던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아테네 비극의 모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수리치의 떼창으로 부르는 디티람부스라는 합창이 아테네 비극의 중심이었다는 것인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인간 내면의 원초적 자유의지를 일깨우고 불타는 생명력의 의지, 즉 생존의지와 생식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여기에서 비롯된 자유분방함이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문명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니체가 첫 번째로 쓴 책 음악으로부터 그리스 비극의 탄생에서 설파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테네 문명은 아폴론적 질서의 엄격함과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이 융합되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은 마음이 같았을까요? 그들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대의 스파르타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 사람들로 같은 그리스어를 쓰고 똑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화와 전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나라 사람들, 그들의 정신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지요. 스파르타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는 상무정신에 있었습니다. 도리아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다른 그리스인들과 뿌리를 같이 하였으나 그리스 반도 중앙의 산악지대에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들은 헤라클레스의 후손임을 자칭하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의 피를 이어받은 전설상의 영웅으로 힘과 용맹을 상징하였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것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300년 암흑기, 자신들의 생존조차 쉽지 않았던 그때 이들은 산악지방에서 빠져나와 고린트 지역을 거쳐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장기인 힘과 용맹함으로
가장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 라코니아를 차지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웃한 메세니아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무력으로 점령하고 메세니아 주민 모두를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들이 지닌 상무정신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무이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안락한 생활도, 풍요로운 삶도, 그리고 자유도 포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인간 삶의 가장 소중한 밑바탕이 되는 가족과 가정마저도 등한시하였습니다. 아니, 망설임 없이 포기하고 아예 해체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한 조각 남아있던 인간성마저 때로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용감한 전사를 길러낸다는 명분으로 영아 살해를 거침없이 행하였고 7살짜리 어린애를 감옥보다도 더 열악한 군사학교 아고개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회제도는 오로지 용감한 전사를 길러내고 또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데에 맞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상무정신이 나쁜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이 상무정신에만 매달린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스파르타 사람들을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도 스파르타 사람들은 오로지 용감하게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나중에 가서는 이것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중 핵심은 권위와 질서 그리고 절제와 중용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 아폴로 신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건 역시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 여기에 매몰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스파르타의 시조 리쿠르고스가 아폴로 신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 리쿠르고스 헌법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자연히 스파르타에서 문명 창조의 새싹은 고사하고 그 끼임새나 흔적조차 찾아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테네는 도리아식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표현된 것처럼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보듯이 일탈에 가까운 자유분방함이 한껏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적 철학자 니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에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의 융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획일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질적 두 요소의 결합과 융합이 새로운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